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군의 철도 접수와 철도 조직의 재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총파업과 노사협조주의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를 주장하는 우익단체 임시정부 참여를 둘러싸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미국 측은 자국 안에 대한 남한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 후 소련의 입장 전환을 유도한다는 새로운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정청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극우파와 극좌파를 배제하여 중도 좌우파를 중심으로 자문 입법 기구를 설치해 남한의 국가기구에 대한 정치적인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의 변화로 인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조선공단당은 미 군정청과의 협조 노선을 탈피하여 정당방위 역공세로 노선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또한 파업 전략 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전평으로 명칭하겠습니다. 우선 9월 총파업을 분석을 위해 당시의 경제 상황과 철도 내부의 경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한경제는 식민지기 경제관계의 붕괴, 초기 군정청의 경제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1946년 7월 시점에서 물가 상승을 보게 되면 1937년 대비 200배, 1945년 7월 대비 100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임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인상이 억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46년 제2분기에는 철도 지출이 수입의 배 이상으로 커져서 군정청 재정 자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직원들의 생활은 보장되기는커녕 신분 보장조차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식민지기 철도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되었으나 해방 후 오히려 생활난이 가중되어 기술자들의 이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철도국은 1945년 10월부터 물가수당을 지급하고 본봉 인상을 하였지만 임금 인상은 소매 물가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여 1946년 5월 8월이 되자 실질 임금은 1945년 10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식량 사정도 악화되어 철도 노조 경성공장 분회는 1946년 3월 운수국장에게 직원 가족 수에 의한 식량 배급과 군정청 타부서와 같은 물가수당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동년 6월 수해로 인해 도시에는 식량 부족이 심각해져 최저 생활에 필요한 식량의 20%밖에 배급되지 않아 자녀분을 암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도 경영과 더불어 직원들 가계 또한 위기적인 상황에 빠졌고 양자는 상충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정청은 우선 경영 안정을 꾀했습니다. 직원 수에 주목을 해보자면 1946년 3월에 39,157명이었으나 그 이 인원수는 수정량이 급감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미 과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의 설치 및 사철 3개사의 국유화가 단행됨에 따라 동년 9월에는 43,257명까지 늘어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46년도 예산 작정 시 코넬슨 부장 명령으로 긴급을 요하는 설비 유지와 운영비 이외의 모든 비용 항목의 삭감이 결정됐습니다. 심지어 1946년 8월에 이르러서는 본부 인사과장으로 렉스가 임명되면서 적자 타개와 노동자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운수부 직원 25%를 감원하는 동시에 월급제를 1급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혀 9월 1일부터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 측의 요구가 수용되기는커녕 반대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평노조원의 경우 강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평노조자 긴급회의를 1946년 9월 10일에 10월 예정했던 총파업을 9월 중에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평 공장 분해는 부패한 양곡이 배급된 것을 계기로 9월 13일 직원 대회를 열어 코넬슨 부장에게 요구 조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요구 조항은 1인당 5홉의 식량 배급, 주식 제공, 월급제 도입, 전선 무임 승차권 지급, 임금 인상, 총독부 교통국 시대의 퇴직금 지불 7개 항목으로 직원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구사항은 우익적인 성향을 갖는 노총조합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부로부터 거절당하자 경성철도 공장군에는 전국 레벨에서 9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드디어 당일 서울과 부산을 기점으로 열차 운행이 정지되기 시작하여 모든 열차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한편 전평은 남조선 총파업 회원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파업을 총파업으로 재고시키기 위한 박헌영 체포령 철회와 공산당 간부의 석방 요구를 포함하는 총파업 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파업은 총파업으로 전환된 반면 파업의 주체에 잠재되어 있던 좌우 대립이 일시에 분출되어 군정청과 우익 세력은 파업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24군단 정부 담당 G2는 공산주의자의 마스터 플랜은 불법 파업을 통해 남한 경제를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함으로써 군정청을 불신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정청 측은 반격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노총은 24일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40여 우익 청년단체로 결성된 파업대책위원회와 제휴하여 총파업대책협의회를 결성한 후 본협의회를 통해 노동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코넬슨 부장에게는 철도파업 긴급조치가 제출되었고 28일은 이승만과 군정장관, 운수부 장관의 회담이 열려 파업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월 30일 오전 2시 국가경찰 및 철도경찰 2,100명이 기관차와 전체를 동원해 용산철도 기지를 포위한 다음 우익 청년단체와 대한노총 조합원이 돌입하여 파업농성단과 격돌한 결과 직원 3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400명이 검거됨으로써 파업농성단이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유철도에서는 열차 운행이 회복되었지만 총파업은 이후 11월까지 전개되어 25만 명 내지 26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의 학생 또한 동맹휴업에 돌입하였을 뿐 아니라 대구에서는 대중봉기마저 발생하였습니다. 검거된 직원은 운수부와 노총회에 선별되어 최종적으로 주도자 150여 명이 군정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에서 전평의 영향력은 급속히 소실되었습니다. 철도 파업이 진정되자 10월 15일 코넬슨 부장과 노총 경성지부 연맹의 심장섭, 김용심, 오차진은 일찍이 노총이 노동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사항에 의거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노총 측은 동월 18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오차진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 전국조직의 사령부로 삼고 조직의 전국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건설대를 조직하고 철도경찰과 공모하여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전평과의 투쟁을 통한 지부 결성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총파업은 전평의 파업 방침과 일반 직원의 생활난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였고 조직 내부의 좌우 대립과 군정청의 개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전평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노총은 단체 교섭의 상대로 등장하여 주변적인 노동단체의 성격에서 탈피했습니다. 즉 9월 총파업은 해방 후
철도 재편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부의 맨파워 관리 방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전편과의 대립에서 운수부가 승리함으로써 경영 합리화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입니다. 총파업을 계기로 약 4,000명에 달하는 인원 정리가 감행되어 직원 수는 총파업 1개월인 10월에는 39,89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군정철 경찰부의 경찰 명령체계 일원화 요구가 실현됨에 따라 운수경찰청이 1947년 3월 국립경찰로 편입되어 약 2,300명이 되는 직원이 경무부로 이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수가 1947년 3월 35,713명으로 감소해 인건비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사행정제도도 도입되어 직원에 따른 급여 지급이 실시되었습니다. 인사행정가의 지휘하에서 운수부 내의 각 지위를 직종별로 그리고 직무의 복잡성과 책임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분리 정리함으로써 직급을 17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5단계로 봉급액을 조정하여 새로운 임금표를 1947년 3월에 작성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물가 수당을 본봉으로 흡수하여 임금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1948년 6월에 이르러서는 미군의 공무원 임금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직원의 임시 임명이 가능하여 성적주의가 거의 기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시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독립 후에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총파업 수습책으로서 인센티브 시스템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종사원 대우 개선 협약으로 1인당 3월의 점심지급, 무임승차권의 지급, 1급제의 준월급제로의 변경, 임금 인상, 10월 16일부터 양곡 지급의 4개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 인상은 20에서 66%에 달해 1개월에 약 3,500만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고 2번에 걸친 운임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인상은 운임 인상을 동반하였던 점과 실질 임금이 저하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 인상은 가능한 한 억제되었고 이 때문에 임금 인상을 대신하여 부가급여에 의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운수부도 직원들의 생활이 이미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해 1946년 8월 후생과를 설치해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사 간의 협약이 체결되자 100명 이상의 직장 108개소의 식당이 설치되어 15,000명에 대해서 점심이 제공되었고 생활 필수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식량 배급이 실시되었음은 물론 공제 조합 매점이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생필품이 염가로 공급되었습니다. 직원 4,700명에게는 사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주택수당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철도병원을 철도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방 후 후생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부가급여를 통한 노동력 보존에 힘써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총파업을 통해 내부의 공산주의자가 배제되고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조주의가 등장하고 이에 경영진은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노총이 대우 개선 협약 체결의 주체로 경영진에 대해 일반 조업원의 불만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장 직원들의 자발적인 투쟁력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1946년 제4분기부터 국유 철도의 경영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도 운영에 있어 한국인화의 진행 과정과 분단 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한국인의 철도 운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